안녕하세요. 오늘 아마 지금 숙대에서도 중간고사 기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예, 중간고사 기간인데, 지금 오늘 제가 듣기로는 학부생들도 많이 신청을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중간고사 기간이라는 이 각박한 기간에도 좀 관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강의를 들으러 와주신 분들과, 그다음에 그 전에 숙대 숙명여대 인문학 연구소 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반갑게도 제가 사실은 관련된 어떤 책을 3월 달에 출판을 했는데, 그 얘기를 사실 처음에 어떻게 사실은, 이게 섭외는 이전에, 출판되기 전에 이전에 됐는데, 출판되고 나서 처음으로 좀 이렇게, 책과 관련된 내용으로 강의할 수 있는 첫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제 강의는 일단 1시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 최대한 1시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 동안 좀 질문을 받으면서 얘기를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강의의 제목은 동물의 고통과 타자라는 질문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관심이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급성장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동물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또 대두되고 있고,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는 동물의 고통이라고 하는 게 것에 대해서 문제화하고, 그리고 이거를 인간들이 사회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서 떠오르고 있는 것.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조금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응답하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국에서만 지금 처음 있는 일은 물론 아니고 서구에서 사실은 몇백 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서구에서의 이 응답하기가 떠오른 어떤 역사적인 맥락과 그다음에 진행 과정, 그리고 거기서 수반되는 어떤 질문들이 있었던 걸 좀 둘러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면하게 된 여러 가지 딜레마들이요. 그러니까 응답하기라고 하는 사회적 질문이 있고, 그리고 그 질문이 또 다른 어떤 질문들을 야기하고, 그리고 거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딜레마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한 연관된 그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이거를 좀 같이 보고 싶었어요. 이건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준비해야지 하면서 이제 집으로 오다가 학교에 이제 학생 문화관에 들렸어요. 근데 학생 문화관은 편의점에서 이제 어떤 장면을 보고 사진을 찍은 것이죠. 그래서 요걸 이제 크게 해보면은 이 고양이 간식 판매예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교 안에, 예, 이거는 사실은 지금 전국의 캠퍼스에서 그렇게 찾기 어려운 그런 장면은 아닐 것 같아요. 얼마나 학생들이 많이 고양이 간식을 찾으면, 네, 캠퍼스에서 그 캠퍼스에 거주하는 그런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하는 그 새로운 어떤 문화가 등장했고, 그리고 학교에 캠퍼스에 편의점에도 이런 것들을 팔고 있는 것. 예. 이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변화다. 한국 사회에서는 뭐 10년 전 아니면 제가 학교 다니던 20여 년 전, 20여 년 전의 그 대학교의 풍경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어떤 장면이고 하나의 측면이라고,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변화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사실은 이 변화는 크게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름을 붙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잠시만요. 이거 지금 전체 화면으로 보이시는 거죠? 혹시 슬라이드로는 보이시는 거 아니죠? 전체 화면으로 보이시죠? 예, 그래서 아까 그 편의점의 그 어떤 한 장면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이 풍경을 어떻게 이름 지을 수 있을까? 뭐 동물의 시대 또는 뭐 학술적으로는 동물 전환이라고 하는 말, 인류학에서 동물 전환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인문사회 계통에서 포스트 휴머니즘 또는 뭐 동물에 대한 관심, 인간 동물 관계, 이런 새로운 것들, 새로운 어떤 학술적인 관심과 함께 동물 전환이라고 하는 말로서도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건 이제 학술 세계에서의 어떤 그런 전환들이고,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계실 테고, 동물을 오프라인에서
내 집에서 같이 살지 않으면 온라인에서 랜선 집사처럼 동물을 뭐 이제 항상 같이 뭔가 일상을 같이 하는 동물들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 그런 어떤 비디오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일상이 된 그런 어떤 시대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동물이 굉장히 가깝고 동물과 우리가 일상을 어마어마하게 밀접히 공유하고 있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현상들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 그래서 방송에서도 정말 동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맨날 방영이 되고 거의 한 10년, 20년 동안요. 그리고 뭐 문화적인 측면에서 동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동물 보호 운동 또는 요즘엔 동물권을 많이 좀 선호하시더라고요. 동물권이라고 하는 표현은 동물권 운동 단체들도 우후죽순 이제 등장하게 되고 굉장히 그 종류도 다양화가 됐죠. 한국에서도.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사회 어떤 지원금 뭐 이런 어떤 그런 풍경 속에서 동물에 대한 관심이 지배적으로 가시화되고 뭐 기부금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는 여기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왔지만 정치라고 하는 측면, 현실 정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동물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지자체나 중앙 정치에서 토론회 같은 것도 벌이고 그리고 또 항상 대선마다 동물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뭐 공약들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나오죠. 그러면서 또 그것도 비교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 빼놓을 수 없는 건 이제 동물 산업 반려동물의 증가와 함께 동물 산업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졌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본이 여기에 이제 투입되고 또 엄청나게 성장한 그 동물 산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대부분은 그건 반려동물과 관련된 어떤 일상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윤리적으로 또는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정치 윤리 아니면 사회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 동물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동물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가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로서 대두된 지가 10여 년이 된 거죠. 그러면서 동물의 특히나 그 안에서도 동물과 공존을 해야 되는 동물은 아직도 굉장히 고통받는 존재, 억압받는 존재, 아니면은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차별받는 존재, 뭐 이런 식으로 새롭게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규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동물의 고통, 동물의 억압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또는 응답할 것인가, 응답하기는 이제 제가 헤러웨이나 요즘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리스판서빌리티라고 하는 거를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응답하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에 어떻게 우리가 주목하고 또 어떻게 응답하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과 기입들과 뭐 움직임들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고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굉장히 어떤 뭐라고 할까요? 온정주의적인 시각에서 동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동물의 고통을 어떻게 어루만져 줄 수 있을 것인가, 동물 학대를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법 제도적으로 어떻게 더 잘 처벌하고 또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에서부터 또 아니면 더 어떻게 이걸 하나의 사회운동으로서 더 급진화할 것인가, 동물권 운동 또는 요즘에 뭐 비건이즘도 굉장히 핫한 키워드잖아요. 지금의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의 이 풍경의 변화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동물의 고통에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어떤 문제들, 어떤 질문들이 또 수반되는가를 조금 더 질적으로 아니면은 더 질적으로 더 어느 정도 근본적인 측면에서 더 파고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분위기가 이제 어떤 분위기, 그냥 단순히 이제 동물들을 보호해야 돼. 뭐 그래서 어떤 법 제도 이런 거 정비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또 분명히 중요하지만 더더욱 우리가 근본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또 같이
거기에 딸려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제 조금 이런 질문들이 이미 조금 한 몇백 년 전서부터 진행되어 왔던 서구의 그 동물권의 역사 또는 동물 보호 운동의 역사를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풍경 아니면 지금의 어떤 현재적인 질문들에 응답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먼저 한번 이 문제를 먼저 조금 우리보다 더 일찍 거쳐갔다고 해도 그래서 뭐 이제 여기는 앞서 있고 다 이제 끝났고 이거는 아닌 거죠. 우리가 우리의 질문을 역사하고 또 그들의 질문을 역사하고 이것이 같이 지금 현재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좀 입체화해서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 고통에 응답하기라고 하는 질문이 16세기 이후 서구에서 어떤 식의 움직임들을 수반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서구에서는요,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16세기 이후에 이 질문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동물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그전에는 이제 별로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동물의 고통,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어떤 자각, 그리고 그 고통을 느끼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제재들이 들어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의식들은 16세기 이후 영국의 청교도들과 함께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교리들과 동물들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이 막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국 청교도들이 인간 내외주의라고 하는 것, 이른바 인간은 특별한 존재, 인간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 동물보다 더 위에 있고 또 동물을 어떻게 대할 수 있어라고 하는 어떤 이 인간적인 특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국의 청교도들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 라는 새로운 어떤 정의를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굉장히 지금도 뭐 존재하죠. 세계 곳곳에서.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때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민중들의 오락으로 또는 뭐 귀족들이 즐기는 하나의 스포츠로서 존재하던 여러 가지 지금의 이제 기준에서 보면은 동물학대라고 이름 불릴 만한 여러 가지 어떤 풍습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문제 삼기 시작하면서 17세기에 영국 내전 속에서 잠깐 정권을 잡았어요. 청교도들이 잠깐 정권을 잡는 그 동안에 몇십 년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그 개혁들을 현실화하죠. 그 중에 하나가 최초의 동물보호 조례라고 하는 걸 공표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세계사적인 측면의 첫 번째 어떤 동물보호법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1824년에, 그러니까 몇백 년 후죠. 그 이후에 어떤 엎치락뒤치락하는 왕당파와 그다음에 청교도들 사이에 어떤 그런 역사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다 알듯이 청교도 혁명과 이른바 신교도들이 잡게 되는 부르주아이면서 종교적으로는 신교도들인 사람들이 이른바 지배적인 계급으로 도래하게 되는 그런 시대 이후에 19세기에 이르게 되면은 런던에서 최초의 동물보호협회, 동물보호 운동 단체가 설립이 되죠.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유럽 전역으로, 서구 전역으로 이제 전파가 되는 그런 분위기를 보입니다. 여기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문제 삼고 금지했는데 이런 이미 17세기에 조금 어떤 개입의 대상이 됐던 이런 동물 싸움들 또는 유혈 스포츠 또는 사냥 이런 것들을 이제 금지하고 그다음에 코셔도살법을 금지를 해서 코셔도살법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의례들을 수반하는 도살 풍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서구 사회에 존재하는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계 커뮤니티들 사이에서 아직도 이제 이게 수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들의 눈에는 굉장히 잔인하다. 코셔도살법은 사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는 한국에서도 아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되기 시작한 할랄 도살법 있죠. 그것과 거의 비슷해요. 이제 동물을 죽이는 방식이.
근데 그것이 이제 이 19세기 유럽인들의 눈에는 굉장히 비문명적이고 야만적이다. 라면서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동물 싸움과 함께 이제 금지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그리고 또 그때 막 과학이 발전하게 되잖아요. 18세기 이후 서구에서 과학이 발전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체 해부도 막 같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거 굉장한 동물 학대다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고 아무튼 이런 어떤 영국에서 시작된 이런 동물 학대 반대의 움직임들이 전 유럽에 걸쳐서 좀 이렇게 전파되고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자, 근데 저는 이거를 일단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이런 역사들을 이야기하면 항상 이건 이제 인류의 진보의 역사. 네, 그러면서 잔인함을 금지하고 어떻게 인간이 교화되고 그리고 스스로 계몽하게 되는 동물에 좀 친절해지고 뭐 이런 역사로서 어떤 진보와 발전의 역사로서 보통 이제 프레임화되고 규정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식의 지배적인 담론 또는 시선을 넘어서 조금 이 역사적인 어떤 움직임들을 역사화해보자, 상대화해보자, 좀 거리를 두고 다른 방식에서 규정을 하면 또 어떤 것으로 이것이 정의가 될 수 있을까? 정치사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동물보호운동은 17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동물보호운동 아니면 동물에 대한 어떤 배려라고 하는 감수성은 누가 어떤 계급이 어떤 집단이 어떤 집단이 어떤 계급이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들고 나왔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주요 어떤 주요 주체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교도들을 포함한 신교도들은 이제 구교도들의 지배하는 어떤 세상에서 자본주의와 어떤 뭐 시민혁명 이런 것에 새로운 아니면 부르주아 혁명이라고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 어떤 일련의 근대 서구의 어떤 변화들의 주역이었잖아요. 그 주역들이 일으키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변화와 혁명의 하나의 그 움직임들의 하나로서 좀 파악이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캐슬린 키트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역사학자인데 프랑스사가예요. 프랑스 역사, 근대사를 이제 전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부르주아와 그들의 동물들의 관계를 좀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사실상 동물보호 운동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동물 보호하면 좋은 거지. 인간적으로 뭐 굉장히 우리가 발달하고 발전하고 인도주의적으로 된 거지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어떤 정의를 넘어서 사실상 17세기 이후 권력을 잡게 된 신교도들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혁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신교도들이 막 신흥계급일 때 사실상 그 왕당파 있죠. 또는 귀족들, 예. 귀족들 또는 왕당파 이런 사람들 또 그리고 한편으로 이들이 구교도였고 이들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그 특권을 이들이 신흥계급으로 막 등장할 때 사실상 지배계급이었던 구교도들에 대한 정치적 혁명 예. 그리고 또 한편은 이들이 스스로 지배계급이 되게 되면서 민중에 대한 어떤 교화, 민중에 대한 그러니까 동물보호라고 하는 건 사실상 구교도들 아니면 왕당파들 또는 귀족이 즐기던 어떤 사냥이라든지 유혈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반발 그러면서 그들의 특권에 대한 반발을 한편으로는 의미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중들 사이에서 여전히 동물학대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지금의 관점에서 동물학대로 규정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오락들 있죠. 네, 뭐 고양이 대학살 이런 그런 책들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민중들 사이에서 서구의 유럽의 민중들 사이에서 여전히 굉장히 동물의 잔인한 그런 풍습들이 오락으로서 존재했단 말이죠. 자, 근데 신교도들이 보기에 이건 너무나 야만스럽고 사실상 지배계급으로서 노동자 계급 또는 그들이 스스로 지배계급이 된 새로운 시대에는 이 민중들의 어떤 그 야만스러운 또는 잔인한 풍습을 좀 교화시키고 계몽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일어난 사회적 혁명으로서 동물 보호 운동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구교도와 옛
특권층에 반발하는,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 민중들 사이에서 어떤 동물 학대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풍습을 어떻게 이제 저지하고 새로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정신을 뭐 정립하는, 예, 새로운 어떤 사회적인 움직임을 정립시키는 그런 또 다른 운동으로서 두 가지 측면을 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막스와 앵겔스는 뭐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공산당 선언에서 기트가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하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한마디를 하는데, 아, 동물보호운동은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회, 부르주아들이 일으킨 사회 운동과 연결, 연장선상 속에 있는데, 근본적인 변화 없이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사회 운동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런 역사적인 움직임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그냥 단순히 이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순한 관점을 넘어서 어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등장한, 아니면 특정한 어떤 변혁과 사회운동의 움직임 속에서 함께, 예, 해온 어떤 동물보호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동물의 고통에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사실상 노동계급을 교화하는 그런 문제랑도 연결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19세기까지는 이제 자국의 노동계급들 사이에서, 아니면 민중들 사이에서, 대중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야만적인 어떤 동물을 이제 수반하는 풍습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에 목표로 함으로써 노동계급을 어떻게 더 교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담고 있었던 것이라면요. 20세기 초반 이후에는 이게 사실상 그냥 자국의 유럽 내의 어떤 노동계급 또는 민중을 대상으로 한 교화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개입을 넘어서 해외로 전파가 되는 거죠.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와 함께. 근데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영국 식민지주의와 뭐 인도에서의 어떤 동물 보호 운동의 뭐 성장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미국과 함께하는 미국발 제국주의와 함께하는 동물 보호 운동 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20세기 초에는 미국의 제국주의가 이제 등장하게 된 시대고, 미국에서 이미 어느 정도 동물보호 운동이 성공하고, 그리고 미국의 자국 그 동물보호 운동가들이 아,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해외 식민지 뭐라고 할까? 해외 식민지 확장과 함께 뭐 여러 나라의 그 동물보호 운동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게 이제 같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 뭐 쿠바, 그러니까 미국이 뭐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해서 새롭게 얻게 된 영토들이 있죠. 그래서 필리핀, 쿠바, 뭐 푸에르토리코 등등등을 이제 새롭게 얻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뭐 진행이 되는 동물 학대, 아니면 동물 학대라고 명명될 만한 그런 어떤 풍습들을 새롭게 금지하는 일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원래 유럽의 역사에서 19세기까지는 자국 내 노동계급의 교화를 의미했다면은 이 서구의 식민주의 또는 제국주의가 비서구에 같이, 예,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시대에 전파가 되고 확장이 되면서 사실상 동물보호운동도 같이 수반이 되고, 그럼으로써 이게 사실상 비서구에서 만난 민족적인, 네, 인종적이고 민족적인 타자의 교화라고 하는 질문까지 수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세기 또 한편으로는 20세기 중반에 홀로코스트에서 사실상 동물의 고통과 타자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모순에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나치치하의 독일에서는요. 서구 역사에서 가장 발전되고 진보되고 그리고 확장된 어떤 형태의 동물보호법이 제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나치치하의 독일에서는 어마어마한 또 국가 인종주의라고 하는 게 자행이 되죠. 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같은 어떤 민족적이고 인종적인 타자뿐만이 아니라 뭐 사회주의자, 동성애자, 기타 등등등의 여러 사람들이 사실상 민족의 적이 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이른바 비인간화 또는 동물화, 뭐 유태인은 기생충에 비유한다든지 아니면 뭐 혈기에 비유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인 비인간화, 동물화 등이 진행된 게 사실상 나치치하의 독일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동물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발달한 나치치하의 독일. 근데 한편으로는 인종주의가 어마어마하게 거의 국가적인 수준에서 막 치닫게 되는 그런 그래서 그것이 이제 폭발한 게 홀로코스트라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홀로코스트가 이제 폭발을 하기 전에 그 여러 가지 그것으로 가는 진행된 절차들을 보면은요. 뭐 아우슈비츠나 그런 어떤 굉장히 잘 알려진 그 캠프가 있죠. 예,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그들을 수감하던 그 캠프에서 유대인들이 또는 유대인들 플러스 거기에 수감된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이 되었는가 했을 때는 사실상 어마어마한 동물화와 비인간화가 진행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들을 이제 이동시킬 때 사실 그 뭐죠? 그런 축산농장에서 그때 이제 또 한편으로는 미국 같은 데서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공장식 축산이 이제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장치들이 있죠. 축산 동물을 이제 이동시키고 그리고 네, 그런 어떤 장치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런 동물에 쓰이는 그런 뭐 수레 또는 뭐 계류장 이런 것들을 본따 만들어서 이 유대인들이나 또는 뭐 사회주의자들, 동성애자, 기타 등등등 이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고 또는 이름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식별 번호, 그러니까 축산동물을 이제 우리가 구분할 때 식별 번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식별 번호를 통해서 이제 구별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실제적인 꼼꼼한 어떤 동물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동물보호법은 굉장히 발달했는데 동물권이라고 하는 의식은 굉장히 발달했는데 한편으로는 인종주의라고 하는 게 같이 수반되는 어마어마한 모순이 보였던 게 사실은 나치치하의 독일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동물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또 타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개입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꼭 동물의 고통에 개입한다는 것이 타자의 고통에도 잘 개입하고 타자를 뭐 굉장히 인도주의적으로 배려하는 것이랑 꼭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때의 어떤 이 역사적인 사건이 좀 아니면 상황이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동물 좀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잠깐 정리를 하자면요. 인간 동물 관계, 동물의 고통에 응답하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 동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의 질문인데 그것은 단순히 인간과 동물 간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청교도 혁명에서는 구교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또는 뭐 민중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또는 이제 해외 식민지까지 이제 확장되게 된 동물보호운동, 서구의 동물보호운동에서 그 인종적 타자, 뭐 푸에르토리코인들의 이 닭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어떻게 금지할 것인가, 또는 뭐 필리핀에서의 소싸움은 어떻게 금지하고 어떻게 그 비서구인들에게 어떤 또 다른 대안을 장려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까지 같이 수반되는 아주 복잡한 인간들 사이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동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인간들 사이에서의 복잡한 사회적 불평등과 위계를 우회하지 않고는 이야기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이것들을 우회하고 이야기한다는 건 또 어떤 질문들을 야기할까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가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20세기까지는 이런 어떤 모순들이 폭발한 상황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20세기 이제 전쟁 이후, 홀로코스트 이후에 동물의 고통이라고 하는 질문은 또 어떤 모습을 띠고, 어떤 모습을 띠고 사회적으로 이야기가 되는가. 20세기 동물권 운동은요, 여러 가지 근대 동물보호 운동과는 좀 거리를 두고, 근대 동물보호 운동은 사실상 부르주아, 백인 부르주아의 어떤 것이었다. 사회 운동이었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 또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냥 백인 부르주아들만의 것이 아닌 어떤 하나의 사회 운동으로서 동물 보호 운동을 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모색들이 시도가 되죠. 그래서 뭐 인권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반인종주의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페미니즘이라든지 여러 가지와 막 결합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좀 이루어지고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75년도에 피터 싱어라고 하는 사람을, 피터 싱어는 요즘 굉장히 한국에서는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동물권 하면 피터 싱어, 피터 싱어 하면 동물권, 그리고 뭐 이 사람이 이야기한 종차별주의도 굉장히 많이 학습되고 있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아무튼 피터 싱어의 종차별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동물권 운동, 동물 보호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현대화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의 사회 운동으로서 정립할 것인가, 진보적인 사회 운동의 하나로서 정립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 안에 하나의 사건으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종차별주의는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내릴 때, 동물에 대한 인간의 억압, 그러니까 종차별주의는 이제 동물에 대한 인간의 억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억압은 한 종의 이익을 위해, 이른바 인간이라고 하는 종의 이익을 위해 다른 종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종차별주의, 바로 인간의 동물에 대한 억압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종차별주의를 또 어디에 연결시키는가? 인종차별. 예, 뭐 백인과 유색인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위계와 불평등으로 점철되어 있는 인종차별 또는 인종주의. 그리고 또 여성과 남성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성과 젠더의 문제,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집단된 사회에서 어떤 위계와 불평등을 만드는 그 성차별주의에 비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종차별주의 아니면 그 전에 동물의 고통과 인간의 억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억압은 동물이 받는 억압은 동물이 이제 처한 그 억압의 상황은 사실상 인종차별에서의 그 여러 어떤 피지배 집단들의 억압 상황 또는 피억압 상황 또는 성차별주의 하에서의 뭐 여성의 억압이라고 하는 그것과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싱어는 뭐 철학자죠. 철학자가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 추상적인 이야기들에 굉장하게 영향을 받아서 이것을 자기네 운동에 완전히 직접적으로 번역해서 이걸 하나의 캠페인의 메시지로 전달해온 동물권 단체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페타, 미국의 페타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페타는 뭐 People for Ethical Treatment of 뭐 Animals 해서 동물에 대한 뭐 윤리적 대우를 뭐 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약자입니다. 페타는 이제 1980년도에 창립이 되었고, 뭐 이후에 굉장히 여러 뭐 동물권 단체라고 해서 페타처럼 뭐 종차별주의를 바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냐, 꼭 그거는 아닌데요. 이제 종차별주의를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동물권 단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의미에서는 사회 운동으로서의 동물권 운동 또는 좀 급진화시켜서 동물권 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최근에 한국의 뭐 동물권 운동가들까지 포함해서요, 페타의 어떤 메시지 또는 페타식의 캠페인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영향을 미쳐온 거죠. 그래서 페타의 캠페인 방식들을 조금 보면은 아까 그 피터 싱어가 이야기했던 종차별주의, 그다음에 성차별주의, 그다음에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캠페인에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우리는 모두 동물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굉장히 강조하고 반복시키고 있고요. 아까 그 인종차별, 성차별, 그다음에 종차별이라고 하는 도식을 뭐 이런 식의 어떤 캠페인들에서 재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홀로코스트를 가지고 와서 홀로코스트의 예를 가지고 와서 또는 홀로코스트 속에 홀로코스트 속에서 굉장한 폭력에 국가 폭력에 인종적 폭력에 희생양이 된 유대인들의 상황과 축산 농장 대량 공장식 축산 농장에서 이른바 억압받는 그 축산 동물들의 상황을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죠. 그래서 이런 문구들을 막 메시지로 띄워서 캠페인을 벌이죠. 동물들에게 모든 인간은 나치다 라고 하는 메시지.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인간은 유대인이죠. 그리고 여기 동물은 축산 동물. 그리고 나치에게 희생당하는 그 유대인들 또는 유색인들, 그리고 축산 공장에서 사실상 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육식 산업에서 희생이 되고 있는 동물들은 같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 같은 어떤 폭력 또는 억압의 희생양이 되는, 또는 뭐 당신 접시 위에 홀로코스트, 이것은 뭐겠어요? 우리의 육식 문화는 사실상 홀로코스트와 같다 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한편 성차별주의, 그 종차별이라고 하는 건 종차별주의라고 하는 건 또 성차별주의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막 캠페인을 통해서 표출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은 같은 부위를 가진다. 이른바 그 축산 동물에 대한 고기로 나중에는 이제 생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기로 이제 먹히는 건데, 그 축산 동물에 대한 어떤 억압, 의 구조는 사실상 여성의 그 성적 대상화라고 하는 것과 바로 연결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분은 이제 파멜라 앤더슨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요즘에는 좀 아니 요즘에도 뭐 유명하시죠. 아무튼 이분 한 80년대 굉장히 유명했고, 그때 뭐 굉장히 미국의 어떤 이른바 섹스 심볼이라고 불리웠던 그 미국의 육체파 배우죠. 그래서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캠페인들이 있습니다. 뭐 모피 반대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서 누드로, 그 누드 모델로 이제 분한 그 미국의 뭐 셀럽들, 그 사진들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포스터들도. 자, 그래서 아무튼 성차별과 또는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일삼는 성차별과, 그 다음에 육식 산업은 공장식 축산 동물들을 어마어마하게 희생시키는 공장식 축산 산업은 똑같은 구조, 똑같은 억압의 구조다라고 하는 걸 이제 비판을 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건 거예요. 반려동물이나 이제 동물들의 매매를 이른바 노예무역하고 바로 비교하는, 이거는 뭐겠어요? 아까 그 싱어의 종차별주의는 사실상 또 인종차별에 비교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바로 이렇게 이 노예무역에서 매매되는 흑인들의 모습과 동물 매매에서 매매되는 이 동물의 모습과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굉장히 그럴듯한 어떤 비유들이 막 등장하게 됩니다. 동물권 운동을 급진화한다는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요. 그리고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페타의 어떤 캠페인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17세기 이후 부르주아들의 어떤 그런 사회적 혁명으로서의 동물보호운동이 뭔가 급진화되는, 정치적으로 급진화되는, 그리고 거기서 피터 싱어의 역할이 굉장했고요. 어떤 이론적인 역할을, 아니면 이론적인 개념 틀을 마련해 준 거죠. 근데 이런 어떤 동물권 운동은 한편으로는 또 페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런 동물권 운동의 이 메시지들은 여러 가지 어떤 딜레마들에 당면해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페타는 굉장히 많은 이런 어떤 비판들을 항상 어떤 캠페인을 하던 여러 단체들의 또는 여러 운동가들의 이제 비판과 비난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NAACP는 이제 미국
전미 유색인 지위 향상 협회예요. 그래서 굉장히 대표적인 그러니까 흑인들의 민권 운동 있죠. 60년대 이후에 진행되었었던 그 민권 운동을 이끌던 단체 중에 대표적인 단체 중에 하나죠. 이런 뭐 NAACP 또는 홀로코스트 희생자 단체들도 많죠. 홀로코스트 희생자 단체들 또는 비건 페미니스트들인데 이제 뭐 비건이즘을 주장하는 비건이즘을 통해서 페미니즘과 동물권 향상을 목표로 삼는 그런 비건 페미니스트들까지 뭐라고 이제 비난을 하냐면요. 페타의 캠페인은 사실상 유색인종 홀로코스트 희생자 여성을 조롱하고 있다. 유색인종 홀로코스트 희생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비판한다고는 하지만 그 비판을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사실상 이들을 더욱 비하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들을 항상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페타 딜레마를 조금 살펴보자면은요. 페타는 사실상 이른바 이 인종차별, 성차별, 종차별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피터 싱어의 공식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바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 사실상 가능해지는가? 근대 서구에서요. 근대 서구의 가부장제 또 인종주의 기타 등등등 억압의 구조가 이른바 이 동물 대 인간, 동물은 인간의 동물 대 인간 또는 여성 대 남성 또는 유색인 대 백인 사이의 어떤 이분법, 유색인 대 백인 사이의 이분법은 유색인은 백인만큼 온전한 존재가 아니다. 또는 열등한 존재다. 백인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다. 또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라고 하는 서구 근대의 가부장제 또는 동물은 인간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라고 하는 이거는 뭐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서부터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어떤 역사가 있는데요. 관념주의 역사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어떤 이분법이 이렇게 서구의 역사에 관통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이분법 속에서 동물, 여성, 유색인은 에 대한 어떤 차별이 정당화되어 왔던 그런 역사 속에 이게 놓이긴 합니다. 이 연결들은. 그런 의미에서 인종차별, 성차별, 종차별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메시지들이 나오고 또는 피터 싱어의 그런 어떤 이론적인 논의가 나오는 것은 이해할 만하나 한편으로는 그 페타의 캠페인들은 이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 이분법을 단순히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 이분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 이분법을 넘어서기보단 그 이분법을 단순히 재전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런 모습이요. 그래. 동물이 어떤 그 종차별주의 역사에서 열등한 존재, 그래서 사고파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대우받아왔던 것, 또는 뭐 유색인이 열등한 존재로 간주돼서 노예로서 인간이 아닌 반인간의 어떤 존재로서 인간보다 인간이 아닌 존재로서 어떤 노예로서 무역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 또는 뭐 아까 좀 다시 앞으로 가는데요. 성차별주의 또는 가부장제 속에서 어떤 성적 대상화가 되었던 여성이 있는데 그렇게 예, 성적 대상화가 되어 왔던 여성이 있는데 그것을 또 비판한다고 다시 성적 대상화로서의 여성을 단순히 전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비판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이 동물 여성 유색인이 연결되어 있다. 연결된 어떤 억압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이 공식 또는 메시지는 사실상 그 각각의 집단이요. 동물 집단 또는 여성 집단 또는 유색인 집단 내의 어떤 다양성과 차이 여러 가지 어떤 위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여주고는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 집단 내에서도 계급적인 차이 상류층 여성이냐, 엘리트 계층의 여성이냐, 아니면은 노동자 계급이냐에 따라서 계급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죠. 또는 인종적인 차이도 존재하겠죠. 다인종 사회에서 백인 여성과 또는 흑인 여성은 굉장히 다른 차이 있는 어떤 억압의 역사를 경험해 왔단 말이죠. 그런 어떤 계급적인 여성 집단 내의 계급적이고 인종적인 차이 및 위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동물 여성 유색인이라고 하는 넥서스 속에서는 보이지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유색인 집단 내에서도 계급적인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예.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오바마 같은 미국의 전 대통령 그런 굉장한 엘리트로서의 흑인도 있지만 사실상 BLM 운동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블랙 라이브스 매터. 거기서 이제 그 빈민 흑인들이 빈곤한 흑인들이 항상 당면하게 되는 그런 어떤 국가의 어떤 억압이라든지 폭력의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트 흑인과 그다음에 빈곤한 흑인이 굉장히 그 안에서는 계급적 차이가 있겠고 또 흑인 여성들과 흑인 남성들 사이에서 어떤 성적 차이라고 하는 것들 또는 그 안에 위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다양성은 이 안에서는 사실상 보이지가 않는다. 또는 더 나아가서 동물 집단 내부에서도 그들이 존재하는 방식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인간과 관계 맺는 방식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정식 축산에서 키워지고 그리고 바로 거기서 소비가 되는 그 수많은 공정식 축산의 그 동물들, 축산 동물들이 있다면은 반려동물이 분명히 살아가는 방식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반려동물들과 인간의 가정이 입양돼 가지고 거의 자식처럼 살아가게 되는 그 반려동물이 처한 상황과 공정식 축산의 어떤 그 희생되는 그런 동물들 또는 심지어 공정식 축산의 동물들은 이렇게 이제 성장하게 되잖아요. 성장하고 나중에 이제 고기로 소비가 되게 되는데 실험을 위해서 막 우리가 거의 몇억 마리를 1년에 세계적으로 생산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실험 동물 중에서도 실험에 쓰이는 동물과 실험에 쓰이기도 전에 바로 그냥 뭐라고 할까요? 처분되는 그런 동물들이 어마어마하게 존재하는데 그런 각각의 동물들이 처한 그 상황에 억압이라든지 뭐 희생이라든지 폭력의 그 상황들 구체성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든 다양성과 차이와 위계 이런 것들은 이 안에서 이 굉장히 도식화된 이 동물 여성 유색 인 넥서스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결과적으로 모두 굉장히 균질적인 피억압자 집단으로 본질화되는 것이 아닌가. 피억압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데 그 피억압의 상황은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 피억업자도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행위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그 노예무역에서 어떤 유색인들이요. 미국의 흑인들, 이분들은 민권운동을 통해서 그 미국이라고 하는 다인종 사회의 인종주의에 맞서고 저항하고 또 거기서 어떤 투쟁을 벌여온 역사라고 하는 게 있죠. 여성들은 또요, 페미니즘에서 예를 들어 페미니즘은 굉장히 다양한 페미니즘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레디컬 페미니즘에서 여성의 뭐 성적 대상화 이런 걸 굉장히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굉장히 피해자로서의 여성만 이야기하는데 다른 여러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이나 운동가들에게는 더 그것만큼 또 동시에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여성들이 가부장제 하에서 또 그것을 맞서 저항하고 싸워온 역사, 이른바 여성들이 피해자임과 동시에 또 정치적이고 역사적 행위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는 거를 아주 역설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다양한 피어갑자들이 한편 동시에 정치적이고 역사적 행위자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다라고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 페타가 보여주는 딜레마는 억압이라고 하는 것, 이른바 동물의 고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른 사회적 불평들을 막 가지고 와서 연결을 시키는데 그럼으로써 이 사회 억압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한편으로 억압의 대상을 피억압자들을 단순히 물화하는 그리고 물화하면서 억압을 재생산하는 그런 어떤 역설을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는 페타에서는 항상 우리는 모두 동물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강조를 해요. 근데 이 우리는 모두 동물이다 할 때 우리는 누구인가? 여기서 우리는 그냥 하나의 그 우리 인간들
로서 단일화되는데 사실상 그 인간들 사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이야기했던 여성 집단 내 이런 차이, 유색인 집단 내 이런 차이, 여러 가지 어떤 차이들과 불평등과 위계 속에서 얽혀서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 인간들이 있는 건데 그 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여기서는 보이지 않죠. 그리고 그냥 우리는 모두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한편 동시에 지금 현재 여전히 세계 곳에서 특정 타자에 대한 이른바 동물화, 흑인들은 동물과 같아라든지 또는 여성들은 어떤 비인간화 이런 것들이 막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특정 타자들의 동물화, 비인간화에 의존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데 우리는 모두 동물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어떻게 이것과 연관되는가 또는 어떻게 관련을 맺는가 여전히 우리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는 동물이다 패턴 한쪽에서 우리는 동물이다라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의 흑인들은 우리는 동물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다라고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그 운동 있잖아요.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운동은 사실상 국가적으로 아니면 경찰 권력이 어떻게 흑인들, 특히 빈민 흑인들, 특히 흑인 남성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미국의 흑인들이 미국의 인종주의 하에서 거의 동물에 준하는 그런 아니면 완전한 인간은 아닌 그런 존재로서 대우받아온 그런 인종주의 역사를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 우리 또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미국 흑인들을 역사적으로 동물화하고 비인간화해 왔던 그 인종주의를 거부하면서 우리도 인간으로 대우해달라고 하는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BLM 운동 같은 게 여전히 등장하고 하는 그런 지금 현실 속에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이 현실은 굉장히 인종주의적이다. 그리고 그 인종주의적인 현실은 여러 타자들을 배제하고 그 타자들을 비인간화하는 어떤 기제에 의존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우리는 모두 동물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이 현실의 복잡함 속에서 어디에 위치 지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좀 굉장히 복잡하게 좀 그리고 여러 가지 굉장히 추상적이면서도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들만 한꺼번에 하느라고 조금 어렵게 들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좀 정리를 하자면요. 먼저 아까 그 역사적으로 17세기 이후에 동물보호 운동이 등장하게 되면서 사실상은 노동계급의 어떤 야만성 또는 잔인함을 교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르주아적인 운동으로 가게 된 그 시점이 아니면 그런 어떤 상황이 사실상 지금의 역사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의 현실, 글로벌화된 현실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동물의 고통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잔인함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인간의 잔인함을 이야기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항상 어떤 타자가 그 인간은 항상 어떤 타자가 된다는 거죠. 노동계급이라든지 또는 인종적 타자라든지 그런 타자들의 어떤 문제를 고발하는 그런 어떤 상황과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이미 그 노동 계급적 타자라든지 노동계급이라고 하는 계급적 타자라든지 또는 뭐 어떤 유색 인종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인간됨이 이미 구조적으로 인종주의와 뭐 성차별주의와 계급주의 속에서 구조적으로 박탈되어 왔는데 동물의 고통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인간됨이 다시 부정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뭐라고 할까요? 일인데요. 한국의 큰 몇 개의 동물 단체들이 어떤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이제 고발을 한 거죠. 거기 그 공장에서 축산 공장에 잠입해서 비디오로 찍고 그거를 이제 폭로를 했어요. 뭐냐면은 그리고선 그것을 돼지 망치
지금 시간이 많이 좀 어떻게 됐나요? 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제가 막 빨리 얘기하려고 막 바로 막 무너지고 있는데요. 그걸 돼지망치 살해 사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그 영상을 여러 SNS에 그리고 본인들의 그 단체들의 홈페이지에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고발했죠. 그 축산 공장에서는 어, 어떤 그 상품성이 떨어지는 새끼 돼지들이요. 그거를 이제 관행적으로 미리 죽이는 거죠. 예. 그걸 이제 사육하지 않고 얘네들이 이제 사육해봤자 고기로서 상품성이 떨어져 하면서 좀 따로 떼가지고 이제 죽이는 그 현장을 고발을 한 거예요. 동물 보호에 어긋난다. 이건 동물 학대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와 뭐 공론화가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어떤 장면이긴 한데 저는 또 이 사람을 또 주목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누구인가? 아무도 몰라요. 누구인지. 근데 아마도 확률적으로 이주 노동자일 것이다. 또는 우리가 이런 축산 공장이나 축산 노동은 사실상 한국에서 한국의 이 노동 구조 또는 한국의 노동 구조의 그 위계 속에서 어떤 잡인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3D 노동이죠. 사실상 3D.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지금의 청년들은 한국의 청년들은 보통 가지 않는 그런 어떤 잡 그리고 뭐 다들 좀 꺼려하는 잡 그래서 더 사회경제적으로 굉장히 더더욱 취약한 사람들이 보통 가게 되는 아니면은 취하게 되는 그런 어떤 노동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럼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 이 얼굴 없는 노동자가 어, 당면한 어떤 그 자본주의 속에서의 어떤 위계, 자본주의 하에서의 여러 가지 그 노동들의 위계 속에서 이 사람이 겪게 되는 그 사회적 불평등이라고 하는 건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 이 사람의 사회적 불평등, 이 사람이 처한 사회적 불평등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동물의 고통을 또 정당화하는 일이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질문들이 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한편으로 굉장히 또 다른 맥락에서요. 코로나가 발발하게 되면서 해외의 동물 단체들이 야생동물 거래, 특히 중국의 야생동물 거래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문제 삼고 캠페인을 벌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야생동물, 중국에서 야생동물들을 먹고 뭐죠? 그 박쥐, 갑자기 이름이 뭐죠? 천상갑인가? 천갑산인가?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물이라서 이름도 지금 막 헷갈리는데요. 아무튼 뭐 무슨 그런 몇 개의 야생 동물들을 거래하고 그 시장에서 먹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막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코로나가 사실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해서 발발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규명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무튼 그때 시점에서 동물 단체들은 그런 어떤 이국적인 이른바 인종적 타자의 중국이라고 하는 인종적 타자의 이국적인 어떤 풍습, 야생 동물을 먹는 그런 잔인하고 야만적인 어떤 그러면서 이국적인 풍습에 굉장히 꽂혀 있었죠. 그거를 비판을 하는데 꽂혀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는 이거는 뭐냐면요.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동물 단체를 제가 이제 팔로잉 하는데 그 이제 포스팅에 같이 껴들어온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굴까 했더니 그냥 아주 랜덤한 중국인 남성 노동자 어느 수산시장에서 뭘 하고 있냐면요. 그 해산물들을 그냥 다듬고 있고 막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아주 랜덤한 그 사진인 거죠. 근데 서구에 여러 가지 어떤 여전히 이국적 타자의 풍습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인 또 인종주의적 시각이 여전한 그런 서구의 맥락에서 이런 어떤 캠페인이 딱 전시가 됐을 때 낳는 그런 효과는 또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예,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19세기까지 그 어떤 동물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타자의 타자성을 또 막 부각시키는 일이 되는가 이게 지금의 어떤 21세기 글로벌화된 지금의 현 세상에도 여전히 재생이 되고 있다, 재재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여전히 우리가 생각해 볼 현재적인 어떤 문제다. 또 한편으로는 페타가 보여주는 그 여러 가지 그 딜레마를 통해서 뭘 얘기할 수 있는가? 이건 이제 페타의 공식을 따라서 페타가 또는 각국의 페타 지부들이 막 벌이고 있는 그런 캠페인들을 제가 그 저 이미지들을 검색해가지고 이제 넣어봤는데요. 이거는
어딘지 모르겠, 뭐, 제가 보기에는 터키인가요? 네, 아무튼, 아니면 동유럽인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튼 영미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다른 어떤 그 유럽의 페타 지부에서 KFC에 가서 이제 벌이는 그런, 뭔가 저기, 집회인 거죠. 그래서 KFC는 뭐, 이 닭들을 희생시킨다라고 하는데 여성들이 직접 닭인 거예요. 여기서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여성 이퀄 동물 그거를 여기서 바로 재생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집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여기서는요, 그냥 이미지만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전시된 동물. 네. 전시돼서 거기에 어떤 창살 속에 갇힌 그 전시 동물들. 어떤 그 억압에 대한 억압 이거는 이제 또 딱 보면은 유색 인종의 손인 거죠. 예, 자세히 보면 이거는 무슨 어디 그 뭐 이라크 전쟁 때 포로로 수용됐던 이라크인의 어떤 손이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인종주의와 어떤 타 인종에 대한 인종주의와 동물에 대한 어떤 종차별주의가 또 같다. 라고 하는 두 개를 같이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전시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문제들 그러니까 억압 인간 사회 불평등 성차별이라든지 인종차별이라든지 기타 등등 등의 불평등 억압 차별이라고 하는 현상을 탈역사와 본질화하는 것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에 대한 억압 타자에 대한 억압이 그리고 상징 폭력이 또 재생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성들에 대한 아니면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어떤 갑장제와 육식 산업이 뭐죠? 동물을 대상화하는 동물을 소비하는 육식 산업이 어떤 의미에서 비슷할지는 몰라도 여성이 그렇다고 해서 닭고기인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성을 다시 동물화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또는 전시된 동물과 그 포로 수용소에 갇힌 이라크인을 그냥 바로 단순히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들 또한 그 뒤에 정치적인 어떤 행위자라고 하는 거, 역사적 투쟁의 어떤 주체라고 하는 건 여기에는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상 이건 억압을 차별하기 위해서 분명히 뭔가 전시하고 뭔가 개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일 텐데 다시 또 역설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억압과 상징 폭력을 재생산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좀 두서없이 두서를 사실은 좀 목표로 삼았으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막 꼬이게 되는데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급 등장하게 된 이 질문이요. 동물의 고통에 응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응답할까? 응답하기에 당위성과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들 속에서 우리가 16세기 이후 서구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른바 동물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에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또 본질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타자의 문제, 타자라는 질문. 그리고 이후 20세기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식민주의, 제국주의 역사가 있었고 인종주의 역사가 있었던 그 이후의 시대에 동물권 운동을 현대화하는 과정은 있었지만 동물권 운동을 현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또는 종차별주의를 성차별주의와 인종차별과 연결시키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 어떤 딜레마들. 이 모든 딜레마들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인간-동물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개입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다시금 인간-인간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또는 인간-인간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들하고 다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것은 인간-인간 관계에 대한 질문들은 사실상 근본적으로 사회적 불평등, 억압, 차별 등을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의 문제를 수반을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남는 질문들, 억압에 개입하기 위해서 다시 억압을 재생산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억압에 대한 개입 속에서 그 억압의 근본 기제, 특히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억압의 근본 기제가 되어온 자본의 문제는 또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 자본의 문제는 좀 어느 정도 부재한 것은 아닌가? 자본의 문제를 우회하고 사실상 이 억압의 여러 억압의 문제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가능한가? 뭐 이런 질문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가능하더라도 그런 질문들이 가능하더라도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가능하더라도 그렇게 우회하는 방향은 어떤 정치적 효과를 또 만들어낼 것인가? 뭐 이것도 하나의 질문, 남는 질문으로 좀 제기할 수가 있겠고요. 즉 응답하게 당위성 속에서 탈역사화 또는 몰역사화 또는 도식화된 억압의 공식을 반복하는 대신에 지금의 자본주의 속에서 다양한 존재자들, 여기 뭐 인간도 들어가고 여성도 들어가고 뭐 유색인도 들어가고 백인도 들어가고 노동자도 들어가고 여러 동물 안에서도 여러 뭐 유형의 동물들이 있잖아요. 자본과 맺는 방식은 굉장히 다르단 말이죠. 그 어떤 구체적 얽힘들을 먼저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어떤 굉장히 몰역사되고 추상화된 도식화된 그런 억압의 공식만 반복하는 대신에 자본주의 속에서 사실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게 얽혀 있는지를 좀 따라가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속에서 어, 억압과 차별, 배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상 굉장히 현실성 있는 그리고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어떤 대안들을 좀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제기하면서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제가 7분 초과했네요. 제가 글로써 쓰는 거랑 또 강의로서 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다는 걸 오늘 또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좀 느꼈네요. 제가 좀 급하게 지나갔던 것 같은데요. 중간중간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라든지 제가 좀 막 나아가는 좀 급하게 나아가고 또 다른 질문들을 막 제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좀 강의를 진행한 것 같은데요. 중간중간에 너무 급해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다 뭐 이런 부분들 있으시면 질문 주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보통 이제 일상적으로 사실 동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실 상황들이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이걸 뭐 내가 내 전공도 아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연구 주제가 아니어도 사실 난 동물과 함께 살고 있어 또는 뭐 동물 단체에 뭔가를 기부하고 있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실 우리가 동물과 관계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삶의 현실 속에서 고민하셨던 그런 질문들을 좀 같이 얘기해도 좋고 여러 가지 그냥 다 열려 있습니다. 근데 저 질문 하나 할게요, 선생님. 네. 저 정말 이제까지 들었던 강의 중에 정말 탑3 안에 드는 명강이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요. 그 갑자기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선생님 이렇게 역사적으로 동물 보호에 대한 거를 이렇게 훑어주실 때요. 그 16세기, 17세기 그리고 미국의 뭐 가깝게는 20세기 초반, 20세기 중반까지 홀로코스트까지 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동물 보호라는 미명 아래 사실은 그 이면에 어떤 그 종차별주의나 인간 중심주의 같은 거를 내내 가지고 인간이 중심이라는 시각을 버리지 않은 채 동물에 대한 어떤 의무를 강조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안에도 동물과 인간이 진정으로 같은 존재라는 시각에서 동물 보호를 주장하는 그런 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성경책 안에 창세기에 나오는 그 노아의 방주에서 동물들을 살려보려고 막 열심히 이렇게 배에 태우는 장면을 두고도 여기서 우리는 동물 보호 정신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 점이 인간이 자기 중심이 돼서 동물들을 그 자기가 동물들을 지배하려는 그 지배권을 계속 강화하고 유지하려는 그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뭐 미국, 영국, 홀로코스트 이렇게 보실 때 정말 현대에 이르러서는 뭐 레비나스나 뭐 아니면 데리다도 그렇게 동물에 관한 동물권을 얘기했는가 하면 정말 동물주의에 입각해서 동물권 뭐 피터 싱어스 같은 사람은 이렇게 뭐 최대 다수 최대 행복해서 동물도 똑같이 인간과 같은 존재로 치부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역사적으로 살펴보실 때 진정한 그런 그 인간과 동물이 같은 존재라는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동물 보호적인 동물권을 주장하는 시각은 언제부터 이루어졌다고 보세요? 글쎄,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라서 사실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역사를 좀 봐야죠. 역사를 안 보면 얘기를 한다는 건 너무나 얕은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니까요. 항상 진행되어온 방식을 봐야 되니까 새롭게 그거를 찾아보면서 뭔가 이야기의 계보를 또 새롭게 만드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항상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오늘 사회적으로 이런 어떤 당위성이 발견되고 그런 당위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상 그걸 계급적인 어떤 관계들, 인종적인 관계들, 뭐 이런 가부장제적인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연결시켜서 얘기했지만 한편으로는요,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뭐 청교도들이 사실상 이 동물 보호 아니면 동물에 대한 아니면 인간 예외주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거부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동물 보호 운동의 역사가 갔는데 사실상 그건 부르주아 혁명과 같이 하는 거였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바로 인간 예외주의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그 바로 시점에서 또 다른 그러니까 뭐 이게 이래야 돼서 뭐 노동계급을 어떻게 교화할 것인 그건 나중에 사회적으로 그렇게 발전하게 된 것이지만 또 한편은 이런 것도 있었던 거예요. 구교도들은 굉장히 동물과 자기네들과 인간과 다른 종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구분을 했지만 이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굉장히 비슷한 존재 또는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동지애를 느꼈다고 어떤 역사학 논문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동지애를 느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른바 구교도가 또는 왕당파 또는 귀족들이 지배하던 그러니까 이 신교도들이 신흥 계급으로 등장하기 전엔 이 사람들도 피지배 계급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막 이제 피지배 계급인데 신흥 계급으로 등장하려고 꿈틀거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자기네들이 처한 상황, 계급적으로 자기네가 타자였던 거잖아요. 그 타자적인 상황과 동물이 처한 그 타자적인 상황에 굉장히 이제 공감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동지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연결됨을 느꼈다라고 하는 또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사회운동으로 또는 국가적인 단위에서 또는 나중에는 이제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시대의 국가들 간에 또는 민족들 간의 어떤 위계 안에서 동물보호 메시지가 막 등장하게 되면서 이게 또 다른 인종주의, 식민주의가 되는 그런 모습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권력과 힘의 불균형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다른 어떤 측면에서 그 동물들과의 어떤 동지애라고 하는 것 또는 이거는 우리가 반려동물이 지금 굉장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 반려동물들과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들 있죠. 맺는 관계라고 하는 측면은 그때도 뭔가 그러니까 가까이 우리가 개별적인 어떤 정말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일상 속에서 맺는 동물들과 관계는 하나 굉장히 또 다른 성격의 무엇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을 어떤 동물을 총칭하고 어떤 집단이 있다. 그리고 이 집단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법, 제도 여러 가지 어떤 개혁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노동 계급들이 막 자행하던 이런 동물 학대는 이제 금지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 사실상 거기 계급적인 특권과 권력의 문제가 동반되는 것은 굉장히 또 다른 어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얽힘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얽힘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규모 또는 성격 아니면 그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대로 대답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한편 아까 뭐 피터 싱어도 말씀하시고 막 그랬는데요. 피터 싱어의 그 어떤 동물권과 아니면 동물복지와 또 피터 싱어와 좀 구분할 수 있는 갑자기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 피터 싱어 말고 또 누구 있죠? 동물권주의자. 더 좀 근본적으로 그리고 비타협주의적으로 이제 동물권을 외치는 사람이 또 한편에 있는데요. 탐 어, 레이건. 예, 탐레건. 근데 그 피터 싱어도 사실상은 그 어떤 위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공리주의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다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게
보장될 때 어떤 조건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피터 싱어도. 근데 탐 레건 같은 사람은 거의 우리가 인권 얘기할 때 비타협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으로서 가질 권리, 이건 어떤 조건 하에 침해될 수도 있고, 뭐, 보호될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비타협적으로 이거는 절대적인 어떤 권리로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물론 현실에서는 인권이 계속해서 침해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아이디어로서의 절대적인 어떤 권리로서의 보장되는 권리로서 인권 얘기할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동물권을 또 이야기를 하죠. 탐레거는. 근데 피터 싱어만 해도 훨씬 더 타협적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동물권과 뭐 동물 복지를 또 크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 굉장히 다른 방식의 어떤 인간 동물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또 사조와 함께 뭐 해러웨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다른 얘기들을 하죠.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 또 동물이라고 하는 개념 다 사실 인간 사회의 인간관념의 어떤 아니면 근대 서구에서 어떤 관념적인 생산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훨씬 더 구체적인 어떤 관계들, 얽힘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실상 그 많은 지금 제 앞에도 여기 저희 집 고양이 마우라는 아이가 앉아 있는데 얘 보면은 제가 우리가 막 동물권에서 이야기하는 막 불쌍하고 막 이런 것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모습들과 그런 일상들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존재 방식.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동물이라고 했을 때 근대적으로 어떻게 인간이라고 해서 인간이 이런 존재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본질주의적으로 정의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사실상 훨씬 더 구체적인 얽힘들을 좀 이야기하거든요. 그랬을 때 근대의 어떤 그 동물보호 운동, 근대 이후에 이제 등장한 동물보호 운동에서 이른바 인간의 억압의 희생양으로서 동물 이거는 이제 좀 폐기가 되고 사실상 이제 그들만의 행위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행위자로서의 주체가 아니라 어떤 또 다른 존재로서의 동물들을 이야기를 하죠. 포스트 휴머니즘이나 이런 탈근대주의자들 요. 그래서 사실은 피터 싱어와 굉장히 또 구분되는 피터 싱어나 뭐 탐 레건 같은 그런 근대 자유주의자들의 자유주의 그 철학에 영향을 받은 그런 철학자들과 굉장히 구분되는 또 이야기들을 펼칩니다. 네. 네, 선생님 저 채팅창에 학우들이 질문을 올려서요. 네. 그것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너무나 주옥 같은 질문들은 막. 전 근데 사실 학부생들에게는 학부생분들께 제가 좀 쉽게 많이 하려고 했는데 어렵지 않았을까.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 걸까 막 이렇게 좀 답답하시지 않았을까 좀 죄송함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러면 좀 읽어보고 이렇게 비슷한 질문은 같이 묶어서 대답하는 거로 할게요. 지금 3개, 4개의 질문이 있네요. 예, 김보아님 멋진 강의 감사합니다. 예.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소수 약자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은 연대와 결집인데 동물권을 주장하는 소수의 의견자들은 사회에서 억압받는 여성이나 유색인종들을 끌어들여 연대하려는 방식에서 나온 움직임이 아닐까 합니다. 동물권을 주장하는 집단에서 이런 딜레마에 벗어나기 위해서 피터 싱어의 논리에서 탈피해야만 할까? 좋은 질문이신데 그 다음에는 이준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동물권에 대한 역사와 이론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강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정리 부분에서 자본의 문제를 우회하는 사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하셨는데 이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면주님, 전일영 선생님의 강의랑 칼럼 예전부터 흥미롭게 읽은 학생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와 비디오가 되지 않는 환경이어서, 예, 네, 채팅창에 남기셨는데요. 집사인지라 동물학대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동물권과 동물학대, 반려동물 산업 등등의 이슈에서 인간사회나 구조와 결부시키지 않고 동물을 한정해서 동물학자와 생태학자들 사이에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3분의 질문이 다른 질문인 것 같은데 김보아님의 질문은 사실은 네,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연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페타나 지금 제가 페타나 동물 그 피터 싱어의 그 논리를 또 바로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페타의 그 캠페인이 어떻게 실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페타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는 보아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대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것을 그냥 어떤 단일 과제로만 지금 단일 과제로만 하려는 어떤 추세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한국에서도요. 막 이야기가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연대를 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싱어의 어떤 싱어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할 만하지만 또 그 한편에서는 그럼 그 피해업자들을 어떻게 재현하고 어떤 운동을 또 우리가 전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연대에 대해서 그냥 따로따로 우리는 우리, 뭐 여성은 여성, 네, 그게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사실은 숙대에서도 몇 년 전에 어떤 크게 회자가 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관심 있게 좀 팔로우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지금 운동 속에서도 굉장히 어떤 여성들만 가야 돼 뭐 이런 것들 그런 어떤 목소리가 또 지배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안 돼. 응. 그러면은 그거는 연대를 거부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모두 연결된 어떤 억압의 구조 속에서 사실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해야 돼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또 한편으로 막 같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그 연대라고 하는 거 굉장히 강조하고 싶거든요. 그래야지만 사실은 구조적인 구조, 가장 구조, 핵심의 구조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아무튼 그 대안들은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준희님께서 그 제가 자본의 문제, 억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자본주의 속에서 이게 어떤 억압들이 등장하게 되는지는 너무 우회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 자본의 문제는 우회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문제 제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우회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제 저는 우회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우회하면 안 되고 사실은 예를 들어서 동물도 제가 아까 그냥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축산 공장에서의 그 축산 동물들이 자본과 관계 맺는 방식 또는 자본주의 하에서 육식 자본주의 하에서 억압되거나 뭐 희생되는 그런 과정 아니면 현실과 반려동물들이 자본주의 사회와 맺는 관계는 굉장히 저는 똑같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려동물들 물론 우리가 막 반려동물을 막 공장 개 그 생산 공장들 맨날 뭐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축산 공장의 그 동물들과 비슷하게 연결될 만하나 또 한편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반려동물들이 지금의 굉장히 급성장한 이 펫 산업에서 사람을 통해서 또 소비자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네. 의사결정자로서. 그렇지 않나요? 네, 그냥 그들의 의사를 막 무시하고 아무거나 사다 먹일 수 없잖아요. 사다 주면은 막 거부하고 안 먹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막 이렇게 알뜰살뜰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상 여기서는 뭐 소비자라고 해서 이들의 뭐 굉장히 막 저기 뭐야 거의 인간과 준하는 그런 위치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가 아니라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속에서 분명히 축산 동물들과는 다른 어떤 그 자본과 맺는 관계는 굉장히 다르다. 축산동물은 소비자로서의 축산동물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죠. 그냥 완전히 소비되는 어떤 생산물로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반려동물은 또 굉장히 다른 어떤 뭐 전시동물의 어떤 상황도 굉장히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동물들도 하물며 그런데 인간들은 자본과 맺는 방식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인종주의라고 하는 것과 자본주의 연결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가부장제가 자본주의에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또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좀 다 굉장히 천천히 하나하나 뜯어서 좀 고민하고 분석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이 다양한 존재자들이 자본주의 하에서 어떻게 억압당하고 있고 어떻게 어떤 여러 가지 권력관계 속에서 복잡하게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제가 뭐 그거는 사실 역량이 안 돼서 다 보여드리고 뭐 연구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어떤 네, 얘기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걸 좀 생각해 보자라고 좀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면주님께서 인간사회와 동물권, 학대, 반려동물 산업 등등의 이슈에서 인간사회와 구조와 결부시키지 않고 동물에 한정해서 동물학자, 생체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중요한 논이긴 한데 중요한 논이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요즘에 융합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포스트 휴머니즘과 뭐 행위자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 이런 새로운 어떤 사조들 인문사회 연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것과 함께 인문사회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포스트 휴머니즘의 등장과 사실상 뭐 생태학자들이나 정말 우리가 좀 분리해서 해왔잖아요. 이거는 이과, 이거는 문과, 뭐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해왔는데 사실은 요즘에 동물 생태학자들, 동물학자들과의 뭐 협업도 외국에서는 좀 많이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사실은 막 이런 어떤 시도들이 좀 막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나온 관계와 경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예, 그 관계와 경계라고 하는 건 아마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어떤 네트워크를 조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학자도 계시고 뭐 여러 그 생태학자, 동물학자 이런 분들도 같이 협업을 이루고선 같이 이제 뭔가 조금 새로운 어떤 지식들을 막 이제 시도해보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네, 정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묘님 질문, 네. 동물에 관심을 갖고 그중에서도 개와 관련된 운동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개농장이라는 현장에서 만나는 농장주들은 대개 고령이고 주변화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라는 점이 그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늘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 그들은 주로 젊은 여성인 활동가들을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요. 예. 이러한 점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인간-동물 관계가 인간들 간의 권력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와닿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얽힘을 섬세하게 헤아리려다 보면 결국 판단과 행동을 유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폭력적 상황을 지속하게 되는데 기여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우려가 듭니다. 이러한 논의들이 오히려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보다는 관망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도 의문이 든다고 하시네요. 예, 사실 굉장히 지금 현장에서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사실 동물권 활동가들이 젊은 여성들이 많으시죠. 여성들이 굉장히, 여기 동물 파는 사실 여성들, 초여성, 뭐죠? 갑자기 여초, 여초 커뮤니티고, 그리고 거기서 보통은 굉장히 젊은 여성들이 많이 하는데, 또 한편 동물 학대 이런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성인 경우가 많고 또 그리고 나이 드신 남성들의 어떤 그런 이런 어떤 운동에 대한 폄하나 이런 것들도 보게 되는 어떤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쵸. 이 얽힘들을 헤아리려다 보면은 뭔가 개입하기가 굉장히 개입이 느려지게 되고 개입을 막 해야 될 시기에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저한테도 굉장히 딜레마로 존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서 아니면은 운동을 공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계속해서 더 분석하고 더 그 구체성을 좀 드러내고 하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죠. 그리고 그걸 드러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주장을 하긴 하지만 현실에 항상 긴급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개입하는 현장의 운동가들에게는 때로는 굉장히 어떤 결단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굉장히 리스펙트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만의 어떤 필요성이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 숙명인문학연구소 님이 주신 질문, 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현재 한국의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 캣맘에 대한 혐오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동물 혐오 문제에 수반되는 여성 혐오와 예, 폭력에 어떻게 응답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지, 예, 고통과 폭력의 가해 주체가 되는 이들이 대부분 남성이라는 점에서 그들이 왜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죽이는가. 네, 이에 대한 해답을 선생님께서 거시적으로 보시는 동물 넘어 계급 자본의 문제로까지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게 연결이 되어 있을 거라고 추측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물판에는 정말 거의 대부분의 여성이 있고, 저도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이제 그 현장 연구를 지금 좀 한 2년 정도, 2년 더 됐나?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해오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거의 동물과 관련된 데는 대부분 여성들이세요. 20대에서 20, 30, 40, 50, 예. 예, 아무튼 굉장히 세대별 여성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거기서 만나는 남성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음, 조금 다른, 뭐라고 할까? 일단은 소수고, 남성들은 소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남성들이 반려동물을 안 키우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남녀노소가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긴 한데, 동물 보호의 현장 또는 동물권 현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인 여성이고, 굉장히 여초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고, 거기서 남성의 존재는 굉장히 소수자 또는 예외적인 어떤 존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몇 년 동안 보아온 이 한국의 동물권 현장에서는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학대의 주범 뭐 주체 이렇게 이제 뉴스화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특히 음, 청년 남성들도 좀 청년 남성이 대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가시화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뭐 남성들은 동물 혐오자, 여성들은 동물 애호자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본질화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분명히 그렇게 성별화되고 예를 들어서 동물 보호 현장이 여초 커뮤니티가 되고 있는 데는 굉장히 왜 그렇게 성별화된 구조는 어떤 사회적인 맥락과 젠더적인 그 측면과 관계가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꾸준히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제가 좀 답이 안 나와서 사실은 좀 어렵긴 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뭐냐면은, 그 성별화되어 있고 굉장히 여초인데 또 한편으로는 동물 사랑은 여성의 어떤 것, 또는 엄마의 것, 엄마 사랑,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연화하는 네, 우리가 모성을 자연화하듯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요즘에는 한국에서 동물 사랑이 굉장히 대세가 되면서 동물 사랑, 특히 개든 개에 대한 어떤 사랑은 모성애적인 것 아닌가. 여성들이 굉장히 유기동물 보호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게 노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노동이 엄청 3D 노동인데 하고 있는데 거의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활동가들 스스로 자연화하는 예, 이걸 젠더화하는 그런 상황을 저는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죠.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여자들이 많을까? 심지어 캣맘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캣데디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귀에 익숙한 건 캣맘이거든요. 또는 이제 남자가 캣맘을 하고 있어도 우리는 캣맘으로 부르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젠더 관련이 깊은 것 같은데 왜 그럴 것인가는 훨씬 더 좀 구조적인 아니면 혼자 제가 그냥 경험 연구, 현장 연구를 통해서는 좀 밝힐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건 막 빅데이터를 돌리든지 통계하는 분들이 있든지 뭔가 사회과학 팀이 하나가 있어야지 이걸 좀 규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제가 저의 이 인류학적인 현장 연구, 경험 연구에서 좀 볼 수 있는 거는요. 굉장히 강하게 두드러지는 거는 이건 여성의 일이라고 하는 어떤 또 이건 동물 보호 이퀄 여성의 일이라고 하는 자연화, 젠더화가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또 예외적으로 남성들이 보여요.
유기동물 현장에서. 그럴 때는 그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더 전문적인 어떤 일을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어떤 커리어 상에서 하나의 어떤 준비 과정으로 이제 축소해서 본다던가 뭐 이런 식의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동물 보호 현장도 사실상 훨씬 더 그것이 위치한 한국의 어떤 가부장제 하에서 어떤 성별화와 젠더 노동 분업이랑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예, 그것이 하나의 축소판과 같이 또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과 연결시켜서 좀 보는 그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정도의 얘기를 드릴 수 있고, 학대는 잘 모르고 학대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학대 왜, 그리고 또 왜 남성들이 또 많이 시행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가 자행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는 보고 있는데 왜 그런지는 조금 우리가 다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꼭 단순히 무슨 남성들이 더 폭력적이어서 이거는 좀 대답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다시 이제 남성은 이런 존재, 여성은 이런 존재, 다시 이제 본질화하는 거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왜 지금의 남성적 폭력이, 네, 가부장제 하에서 이른바 남성적인 폭력이 동물 학대로 수행되는가라고 하면서 질문을 좀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정말 지금 질문이 너무 다양하게 나왔는데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제가 아까 강의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이 분위기가 무르익어서가 아닐까라고 아주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초과가 됐죠? 6시 40분이네요. 네. 슬슬 마무리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도 될 것 같고요. 5시에 정시에 시작했는데 이게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날 만큼 굉장히 이렇게 다채로운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감 인문학센터에서는 이렇게 줌 실시간 강연으로 처음 시도를 해보는 건데요. 이렇게 많이 참여해주시고 질문도 굉장히 다양하게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안내 드렸던 대로 질문 올려주신 분들한테는 전유령 선생님께서 이제 최근에 쓰신 책을 한 권씩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아마 더 많은 질문이 있으실 줄 아는데 시간 관계상 좀 이쯤에서 줄여야 할 것 같고요. 여기 안내 채팅에도 올려주신 것처럼 뭔가 전유령 선생님께 더 질문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저희가 전유령 선생님께도 전달해드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는 걸 또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유령 선생님 오늘 장시간 이렇게 줌으로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또 모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네. 네, 이렇게 책을 제가 쓰고서는 뭔가 얘기할 기회가 아직은 없었는데, 지금 첫 그 기회로서 굉장히 좋은 시간 보낸 것 같고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질문 제가 대답을 잘 못 드린 분들은 아직 남아있는 질문이나 새로운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냥 이렇게 이메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더 뭐 충분히 생각을 하고 더 잘 답변을 드리는 거로 가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전일 강의, 선생님 제가 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오늘 이 강연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 연구소 소장님께서도 지금 참여를 해 계세요. 사실 채팅창에 질문도 올려주셨는데 아, 네. 마지막으로 소장님 뭐 말씀 한마디 하시는 거 어떨지. 아니, 저 어제부터 사서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워서 나중에 한번 또 더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나중에 또 한번 불러주세요. 그때는 조금 더 잘 준비해서 강의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책을 하나 더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농담이. 책도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뭐 몇 년 걸리겠네요.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전일영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